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도입하며 노후화된 장비들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노후화된 장갑차를 바꾸려고 하는 나라들에게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형 장갑차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최근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5조 원인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디펜스는 작년 9월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대형 방산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의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의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레드백이 미국과 영국의 방산기업을 압도하고 독일의 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차체 중량이 42톤에 달하는 레드백 장갑차는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어 설계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레드백은 기동성을 높이고자 철제 궤도보다 중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캐나다 장갑차 고무궤도 개발업체인 수시사의 고무궤도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장갑차를 향한 로켓 공격을 탐지한 뒤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탐지 및 외부 상황 인식을 위해 호주 포탑 제조회사인 EOS사의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상황인식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특히 전차 안에서도 외부를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과 능동 감시 레이더와 연결된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 등 최신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레드백에는 현존하는 최신의 최고 기술들이 모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에서의 수주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승자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국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10월 현재 미군의 주력 장갑차인 브래들리 M2와 M3 약 2600대의 전면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국 자체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최종 관문에 올라간 하나테크원은 올해 안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력 장갑차 브래들리 장갑차는 구소련의 BMP-1에 대응해 개발됐으며 수많은 서방 국가가 그 효용성을 주목해 비슷한 장비를 개발하거나 도입했습니다.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 웬만한 국가는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고 막강한 화력과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교체하기에는 아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 육군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교체하려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기갑 전투 차량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졌다고 판단했고 유무인 겸용, 장갑의 선택적 착용과 도심 시가전에서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래들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의 발사관이나 조잡한 급조 폭발물에 150대나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운영하는 M2 브래들리는 후티 반군에 의해 격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브래들리의 한계를 앞으로 레드백이 해결해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유력한 방산기업들이 레드백과의 경쟁에서 떨어졌기에 미국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요구하는 성능은 호주군이 원했던 사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이 전초전이 될 거라 여겨지고 있는데 레드백이 미군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게서 엄청난 거액의 무기만을 수입했던 한국이 무려 55조 원의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산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9년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 한화로 109조 2,900억 원어치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였고 호주, 아랍에미리트,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36억 4천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각종 미사일 수백 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음에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해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동안 무서운 속도로 방산기술을 개발하여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를 이제는 도리어 미국에 납품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장에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서운 질주를 하게 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시장의 체질을 바꿔줬다고 평가받는 하나입니다. 기존의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방산업체는 일부 역할을 분담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를 양산해 납품하는 정도의 역할만 맡아왔습니다. 한국군 제식소총 K2와 주력전차 K1도 이런 방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완성해서 방산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정부가 주도해 개발하고 기업이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은 북한군을 상대하는 우리군의 실정에는 맞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변화에 둔감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군납품에는 공급 가격이 정해져 있어 큰 마진을 남기지 못했기에 방산기업들은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기 힘들었고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이익도 거의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엄청난 투자와 연구개발로 전세계 시장에 무기를 파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이 같은 국내 방산시장을 뒤엎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하나가 삼성그룹의 4개 방산부분 계열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때 인수한 계열사는 장갑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삼성테크원,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탈레스 등이었습니다. 하나는 역대급 빅딜을 성사시킨 후 무서울 정도로 투자 개발에 나서며 전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든 가장 큰 히트 상품은 K9 자주포였습니다. K9 자주포는 국내 독자 기술로 하나 디펜스가 개발해 국산 무기 중 최초의 수출 장비로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 수출하며 국산 수출 무기에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장갑차에 이어 미국을 이미 위협하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입니다. 지난해 하나 디펜스가 600억 원 규모로 계약한 필리핀 해병대용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필리핀군에 일부 인도했습니다.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바다에서 해병대원을 태우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해안가로 상륙하는 수륙 양륙 장갑차로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미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상륙도요격 장갑차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란 이름을 붙여 운용 중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육군과의 도하작전에도 투입되고 수해시에는 수제 및 구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현재 미 해병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0여 대의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상륙도요격 장갑차의 생산 라인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 뿐이었습니다. 2016년 4월 필리핀의 상륙도요격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가 세계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BAE 시스템즈를 누르고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600억 규모로 8대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하나 디펜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현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 2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차기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전투 중량이 35톤으로 기존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에 비해 7.4톤이 무겁고 엔진 출력도 1500마력으로 기존의 400마력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무장으로 40mm 기관포가 장착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방어력도 2배 이상 강화되고 수상 최대 속도는 시속 20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조 국가인 미국을 뛰어넘어 엄청난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은 이처럼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미에서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미드웨이입니다. 영화 미드웨이는 진주만 공습 이후 전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전투였던 미드웨이 해전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인디펜던스 데이, 투모로우 등을 흥행시킨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신작입니다. 북미 개봉 후 외신들의 호평은 뜨거웠습니다.
역사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통쾌하고 신나는 전쟁 영화. 전쟁 영화의 오락 요소로 가득 찬 생생하고 강렬한 스토리. 숨이 멎을 듯한 몰입감, 입을 다물 수 없다. 이 영화는 전세계 외신들의 큰 호평을 받았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본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일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942년 4월 미군의 일본 본토 첫 공습 당시 중국에 불시착한 미군 폭격기 승무원을 중국 민중이 구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이 보복으로 중국인 2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에머리 감독은 1990년대 초반에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일본 소니가 소유하고 있는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반대해 투자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본의 힘으로 헐리우드에서 힘을 지니고 있던 소니 픽처스가 이 영화의 제작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3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중국 스튜디오 보나필름 그룹이 8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영화 미드웨이는 30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막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자신들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도 당시 진주만 공격 여파에서 덜 회복되었고 항공모함도 적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올 수 있는 대형 폭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에서는 항모에 폭격기를 싣고 가서 일본 본토에 폭탄을 떨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격기는 뜰 수 있었지만 착륙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2년 4월 미국의 둘리틀이 이르는 비행 중대가 도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폭격기는 도쿄를 강타하고 인근의 중국으로 착륙했습니다. 중국의 해안지역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내륙 깊숙이 날아간 비행대는 기체들을 불식착시키거나 추락 전에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당시까지 동맹국은 아니었어도 중국은 일본과 교전 중이어서 승무원들은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을 중국 시민들이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일본군은 중국의 도시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세균으로 전 지역을 감염시키고 굶주린 시민들에게 장티푸스로 묶인 빵 3,000노를 주며 인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방식으로 25만 명의 중국인들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가 개봉되자 이 영화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언론에서는 일본군이 중국인 25만 명의 생명을 잃게 한 사실은 중국 역사 연구가의 저서에 근거한다며 일본의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불편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폐막일을 8월 9일로 잡았습니다.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날이 바로 8월 9일이었습니다. 올해 아베 총리는 나가사키 평화 기념행사에서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내년 올림픽 때도 이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세계 평화를 이끈다는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일본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을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이 영화를 11월 8일 북미와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제작은 미 해군이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영화가 널리 흥행될수록 전 세계인들은 일본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